또 이제 봐야 될 게 있죠. 뭐냐면은, N. 제가 비정상이라고까지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엔화가, 160, N이 160엔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 BOJ에서 개입이 있었고, 2차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3엔까지 갔어요. 제가 요거는, 증시 토크쇼에도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때 시장이 어땠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2022년도에, 여기 고점이 151.94, 152엔 딱 가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빠졌냐? 127엔까지 어마어마하게 빠뜨린 겁니다. 이렇게 빠뜨렸어요. 요 사이에 환율이 어땠냐를 제가 비교를 자꾸 해드렸죠. 이 사이에 지금 날짜를 보세요. 2020년 10월이잖아요. 일본 니케이 투토바이를 보면은 2022년 10월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가요? 9월에 있고 여기 10월에 있고 요 정도가 10월이네요. 그리고 나서 빠지는 동안 엔화가 빠지는 동안 일본은 요만큼 빠졌어요. 요만큼. 그 사이에 달러인덱스는 어땠냐? 달러인덱스는 2022년 10월에 제가 비교를 계속 이거 해드린 거잖아요. 그때 어땠냐? 보면은 달러인덱스가 2022년 10월이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있다가 엔화가 빠지는 동안 엔화가 빠진다는 건 엔화 강세가 되는 거죠. 그 달러인덱스는 이만큼 빠졌어요. 아까 그 날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S&P 500은 어땠냐? 2022년 10월에 2022년 10월로 가볼까요? 10월이 어디냐? 여기 있잖아요. 10월 17일 날. 여기부터 요만큼 올랐어요. 요만큼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뭐 했지만 요 정도였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 시장은 어땠냐? 우리 시장은 우리 코스피는 주봉으로 가볼게요. 2022년 여기다 아예 제가 여기 해놨네요.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부터 요만큼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오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시장에서 원화가 2022년도에 날짜도 똑같죠. 2022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떨어졌어요. 얼마 1444원에서 저점이 121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얘가 떨어지는 동안 올랐어요. 미국도 떨어지는 동안 올랐어요. 일본은 엔화 강세가 되는 동안 빠졌어요. 얘는 빠졌어요. 요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제가 2, 3주 동안 계속 드린 거예요. 지금 엔화가 요번 개입으로 인해서 엔화가 지금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만큼 이거 지금 위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여기서 막 떨어져 갖고 만약에 지난번처럼 막 130일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달러인덱스가 급락을 하겠죠.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또 안 돼요. 물가 때문에. 그래서 이거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아마 관리만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들이.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원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하루만 6,500억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관들은 금융투자 위주로 들어옵니다. 다른 애들은 없어요. 얘는 프로그램 매수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그때도 우리 업종 차트 보면 요 기간 동안 올라가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거 찾아보면 있겠죠. 날짜를 보면. 요번에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OJ에서 개입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인덱스가 약세가 되고 원화 강세가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환율 플레이가 되면서 시장을 그만큼 올라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대형주 위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현상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반도체, 지금은 또 시장이 전체 기류가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인 거고요. 이 분위기라면 정고점 돌파 트라이는 좀 할 개연성이 좀 있겠죠. 자, 그 사이에서 그러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은 별로 없어요. 시장은 금리와 환율의 매크로 지표를 금리와 환율로 가져가는데 금리와 환율 모두 다 그 이면에는 물가, 환율은 금리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금리는 물가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바로 떨어지지 않는데 물가가 떨어질 개연성이 있는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3주 동안 내내 그렇게 걱정했던 게 1주 만에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3일 만에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전쟁 걱정을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물가를 건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의 이집트의 중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마스는 오케이 했는데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는 못하겠다. 네타냐후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런 걸라고 보여지죠.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 조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대학가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에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반전 운동이 계속 피켓팅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줘야 되는 그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에 야 이거 추전해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운동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타냐후가 강성론자들이 우리는 안 한다. 우리는 계속 우리 휴전 안 한다. 계속 공격하겠다. 오늘 아침에 로이터발 뉴스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뉴스가 새로 나온 게 그 지역 이름이 뭐죠? 라파 지역 200m 앞까지 딱 진격해놓고 딱 멈춘 다음에 뭔가 보여준 거죠. 시위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린 여기까지 할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행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가를 건들 만한 전쟁 부분 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거는 물가가 둔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둔화되는 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쉽지 않겠죠, 지금요. 이미 올라간 인건비, 이미 올라간 자재비, 이런 걸로 이게 그냥 바로 내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질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고용지표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고, 미국도 이 상태에서 고물가 상태에 계속 있으면은 둔화됩니다. 소비가 둔화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시간의 문제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여기다 그냥 한번 그려볼까요? 물가가 고공권에 있어요. 금리도 고공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고공권에 있는 게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면서 금리도 이렇게 계속 내려와. 왜냐하면 금리는 뭐냐면 물가가 내려오는 동안에 금리가 고금리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중간 하나 더 그릴게요. 경기가 그냥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가도 봐야 되지만 경기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금리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안 떨어져.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경기가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나중에 금리 인하해. 이게 시스템 위기예요. 항상 위기가 발생할 때 경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그래서 맨날 사후적으로 금리를 막 올렸다가 그냥 0%까지 막 빠뜨렸다가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물가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왜? 사람들의 씀씀이가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야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쓰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서서히 내려올 거고 얘 서서히 내려오는 걸 보면서 금리가 계속 있고 그 사이에 경기는 서서히 둔화될 거고 그 사이에 경기를 살리면서 얘도 둔화시키는 적절한 금리 인하를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어쩔 때는 삐걱덕거리면서 야 문제가 될 수 있어 막 이러고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어쩔 때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요 중간에 물가가 서서히 내려오고 경기도 서서히 내려오고 안정적으로 되면서 그러면 금리도 서서히 내릴 수 있는 골디락스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얘기인 거고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고금리를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 가져갈 거냐?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그 사이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금리 인하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좀 안정돼야 되는데 물가 안정의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봐야 되거든요, 시황을요. 근데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5월달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됩니까, 이게? 물가가 떨어지고, 막 경기가 어떻게 변하고, 금리 인하가 막 이제 하는 쪽으로 변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중요한 CPI나 아니면 고용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음번 연준 회의는 이제 6월에 있고 7월에 있고 그래요. 그러니 이제 또 5월 지금 이제 첫 주 아닙니까? 시작한. 그러니까 당분간 비기빈 태도 사실은 또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그 시황 설명을 이제 미국 시장 보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강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실적 시즌입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가 끝나서 그렇지 중소형주나 코스닥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있거든요. 15일까지 계속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종목별이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막 오르는 거잖아요. 뭐 그 화장품 중에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고지 덩어리 중에 하나였던 아모레퍼시픽 이런 게 사실 저점으로 또 무지 올라온 겁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11만 원이었는데 이게 17만 원까지 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되게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흐름을 보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저 고점이 저기 있고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점이 이 밑에서 이만큼 올라왔지만 40%나 올라왔지만 이제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익 성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올라왔던 쪽이 있잖아요. 그들은 좀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요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걔들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멈춰져 있거나 좀 내려오거나 이래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그렇죠? 그냥 뭐 아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이렇게 멈춰져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멈춰져 있잖아요, 얘네들이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먼저 갔던 애들은 밀리고 얘네들은 오르고 이럴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진 않고. 왜냐하면 지금 이 이익성장이 있는 대세는 여전히 이쪽에 셌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반도체나 IT 쪽에 있는 거고, 소위 AI라고 얘기하는 그쪽에 있는 거고, AI 쪽에서 온 디바이스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소위 각종 디바이스 기기들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애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쪽이 여전히 이익성장은 올해 이 핫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들이 가는 거는 이들보다도 먼저 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VT.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젊은 딸 갖고 계시는 분들, 딸내미가 있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없어서. 이제 VT에서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리틀샷. 그런 얘기 한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막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먼저 올랐어요, 얘들은요. 근데 이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후발로 얘들 수출하는 화장품이잖아요. 수출하는 화장품 쪽에서는 실적이 환율 때문에 환차 수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환율이 고환율, 즉 원화 약세의 수혜를 입는 잘 팔리는 수출 기업들, 옛날 얘기하는 게 또 저거잖아요. 삼양식품도 역사적 신고가죠. 라면 잘 팔린다고 하니까. 이렇듯이 지금은 실적 베이스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실적 시즌이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실적이 상대적으로 수출 기업인데, 수출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이 있어서 대체제가 없든지, 아니면 비슷한데 환율 수혜가 입을 수 있는데, 이런 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는 우리나라 원화보다 여전히 뭐 얘들도 뭐 탄탄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 실적 발표 나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는 일본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엔화 약세가 더 세.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 수혜를 입는 거에서 좀 이제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실적 발표하면서 원화의 약세 수혜로 재무제표상의 이익이 더 많이 잡히는 그런 쪽 위주로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지수는 나스닥은 거의 원위치했고 S&P
500도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거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한 가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물가 걱정을 좀 덜고 금리나 오래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 이후에는 별게 참 특별한 게 그런 건 없다. 당분간 이미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도 다 끝났으니까. 여하튼 간에 이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환율 이슈로 인해서 우리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지금 올려주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환율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구간이 좀 된다면, 급격하게 예전처럼 떨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화되는 구간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만으로도 시장은 좀 정고점 트라이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다. 정고점 트라이를 하든,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사실 지수 맞추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고점 트라이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만약에 오르겠죠. 오른다면 얘를 하든 아니면 밑으로 더 빠지던 둘 중에 볼 때 지금 분위기는 여기 안에 있든지 위쪽을 좀 보는 방향으로 시장 심리가 바뀌었잖아요. 시장이 하락 쪽으로 계속 가는 구간에서는 테마도 없고 종목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을 거야, 조금 더 오를 수 있어 라는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테마 장세가 되고 종목 장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접근하면서 종목 장세에 맞게 거래해도 되는 분위기는 좀 잡혀 있다. 시장 자체의 큰 기대감은 좋고 땡큐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목별로 대응하는 그런 시장은 됐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이번 실적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좀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할 때까지 웬만하면 좀 참고 기다려보는 상황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시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